그 나이에 무슨 수술이에요? 돈만 축 나죠. 76세 할머니의 생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차가운 아들과 며느리. 할머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울부짖는 손자가 부모 몰래 서명한 수술동의서. 저 상가만 정리하면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병실박 속삭임을 들은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 누가 우리 허락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까?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할머니의 수술은 중단 위기에. 죽든 살든 우리 뜻이야. 내가 뭔데?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에. 과연 할머니는 살 수 있을까? 30년 시장 인생을 바친 억척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는 감동 실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실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76세 할머니와 가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재래시장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은 김정순 할머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올해 76인 정순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손이지만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서 할머니는 혼자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도매시장에서 가져온 배추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흙이 묻은 물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당근과 대파, 시금치까지 모든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할머니에게는 삶의 일부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시장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가게 앞으로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는 가족 같은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성이 평소 어떤 채소를 좋아하는지, 몇 식구밥을 하는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고르는 손님에게는 제일 싱싱한 것을 골라주고 물을 사는 손님에게는 크기를 맞춰서 포장해 주었습니다. 작은 봉지에 채소를 담아주면서도 항상 조금씩 더 넣어주는 것이 할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시장 안다른 상인들도 정순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채소를 싸게 팔아주거나 때로는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시장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보온병의 보리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할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어 점심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치와 밑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나누는 대화, 지나가는 손님들의 인사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지러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급하게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잠시 눈을 감고 쉬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서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선명하게 보이던 시장 풍경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균형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생각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옆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박 사장이 가장 먼저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주변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정순 할머니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돗자리를 가져왔습니다. 평소 정순 할머니와 정을 나누며 지내던 상인들은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상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정순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 실었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의 빠른 쾌유를 빌며 구급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담당 의사는 각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뇌 CT, MRI까지 다양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할머니는 나쁜 소식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어 정순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긴 상태예요. 큰 수술을 받으시면 정상인처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거부하시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순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비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억척스럽게 모아온 재산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한 채와 고향에 있는 농토가 전부였습니다. 상가를 팔면 수술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땅은 아들 상호에게 물려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아들 김상호와 며느리 박미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호는 50세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미숙은 47살로 평소 시어머니와는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상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병실 구석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상우와 미숙에게 정순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뇌혈관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 초기 단계라는 것, 그리고 수술을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점차 악화되어 반신불수나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비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미숙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확한 수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상우와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직계 가족인 아드님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나이에 무슨 수술이에요? 괜히 무리하다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미숙도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돈만 축나죠. 차라리 그냥 약 드시고 지내세요. 정순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동안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웠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런 차가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가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그들의 대화가 정순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 상가만 정리하면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맞아.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정순 할머니는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받지 마세요. 정순 할머니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처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도 다시 시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내심 수술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우와 미숙은 급한 일이 있다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상우는 간호사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으면 다시 일할 수 있을 텐데. 시장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머니는 시장에서의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누워서만 지내며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3살의 손자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부모로부터 할머니의 상황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받으시는 거죠?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가 수술 동의를 안 해주셔서 그냥 약으로 치료할 거야. 도연은 할머니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는 부모가 수술을 반대했다는 것을 직감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수술 받으셔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아, 나도 수술을 받고 싶어. 다시 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싶고. 하지만 내 아버지가. 정순 할머니의 진심을 들은 도연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는 것조차 막는 부모의 태도가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평생 장애가 남은 채로 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손자를 꼭 끌어안고 눈물 찢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그는 간호사실에 가서 수술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이 일이 곧 발각되어 더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순 할머니는 도연이 자신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손자가 밤새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오전 9시경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술 준비를 위한 안내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준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호자분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수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도연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서명했어요. 할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상우와 미숙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아버지가 알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뭐든 책임질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손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전 검사와 준비사항에 대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상우와 미숙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허락 없이 수술 진행을 시켰습니까? 상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하며
수술 동의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호는 동의서를 보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도연,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미숙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멋대로 서명했다고요? 이건 불법이에요. 당장 수술을 취소하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도연은 부모에게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상호는 아들의 팔을 세게 잡으며 고함쳤습니다. 죽든 살든 우리 뜻이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사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살고 싶다고 했잖니. 하지만 상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나이에 무슨 수술이에요.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간의 의견이 다르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호는 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정 후견인이고 수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장 수술을 취소하세요. 의사는 도연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직계존속인 아드님의 의견이 우선됩니다. 도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들릴 정도로 소란이 컸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하시고 이야기해 봅시다. 환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상호는 병원장에게도 따지듯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려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료사고입니다. 병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손자분이 가족이라고 하시며 서명하셔서 저희도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병원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격화되었고 다른 환자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자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병원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일단 수술을 중단하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와 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도연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널 고생시키는구나. 미안해, 도연아. 도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거잖아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반대가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상호는 도연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라.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무슨 의료진 흉내를 내고 있어요. 도연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날 오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수술건으로 인한 소동이 병원 전체에 알려지면서 의료진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 의사들은 이런 복잡한 가족 갈등에 휘말린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외과 과장 이준호는 오후 회진을 위해 병동을 돌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이준호는 이 병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대할 때 항상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동료들과 환자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이준호가 정순 할머니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순 할머니와 도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아직도 부서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역시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차트를 확인하며 정순 할머니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맥박, 그리고 신경학적 반응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검사를 하는 동안 이준호는 정순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자와 의사로서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매와 미소, 그리고 말하는 방식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이준호는 검사를 계속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이 환자에게서 이런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의사로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 역시 이준호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준호는 검사를 마치고 정순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여전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이준호를 바라보며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법적 보호자인 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수술을 허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실을 나선 이준호는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정순 할머니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가서 정순 할머니의 차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정순, 76세,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 이준호는 차트의 모든 정보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소는 자신이 어릴 때 살았던 동네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릴 때 입양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어릴 때부터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입양 당시 어머니가 매우 어린 나이였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양 부모님들은 더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고 이준호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순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기록 보관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래된 입양 관련 기록을 찾아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입양 당시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혹시 이 병원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병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소 직원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순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면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기록 보관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2년 전 이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이름이 김정순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나이는 2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호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순, 현재 76세라면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미혼모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입양을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또한 현재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어 성공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50년 전 20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을 낳고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낸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이준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순 할머니 수술건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갈등이 얽힌 의료윤리 문제는 병원에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손자의 안타까운 마음 사이에서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부모의 반대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상우와 미숙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보다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의자에 앉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변함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도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야.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윤리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실에는 의사들과 간호부장 그리고 외부 윤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도 담당 의사로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위원장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가족 간의 의견 대립,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위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일부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부는 법적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논의는 예상대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병실에서는 정순 할머니와 가족들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시계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떨림이 느껴졌고 할머니는 손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것이 할머니는 미안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윤리위원회에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우와 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연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윤리위원회 회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원들은 법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 그리고 윤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는 회의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순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법적으로는 직계 보호자인 아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이 어려운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식이 명료하시니 본인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그녀의 진짜 의사를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윤리위원회의 대표단이 정순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위원장과 몇 명의 위원들, 그리고 이준호가 함께였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원장이 정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말에 도연은 눈물을 글썽였고 상우와 미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원들도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을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반대한다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람과 가족의 의견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병실을 나와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다시 회의실로 돌아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방금 전 자신이 한 말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반대 의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의 용기 있는 발언에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수술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직접 들었고 의사로서도 환자로서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위원들은 정순 할머니의 발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본인이 명확하게 수술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의 반대 의견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이지만 법적인 문제와 가족 갈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담당 의사로서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의 표현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이 환자분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이준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환자분은 제가 50년 전에 찾아본 입양 기록과 일치합니다.
위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김정순 환자분은 제가 찾고 있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우연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한 결과 이름과 나이 그리고 당시 상황이 모두 일치합니다. 52년 전 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고 친모의 이름이 김정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개인적인 사연이 얽힌 사례를 다루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환자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되었군요. 의료진과 환자가 이런 특별한 관계라면 윤리적으로도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준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연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기존의 윤리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한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현재 법적 보호자인 아들분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이 숨겨진 채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는 마침내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위원들은 이 놀라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개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회의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곧 어머니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의 상봉이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50년 전에 떠나보낸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윤리위원회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제 정순 할머니의 가족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상호와 미숙 그리고 도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도연은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우와 미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위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위원장은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김정순 환자분에 대해 개인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상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조사라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입양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자분을 뵙고 나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상우와 미숙은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52년 전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모 이름이 김정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20살이었고 현재 환자분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당황한 표정으로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준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순 환자분은 저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입을 벌린 채 이준호를 바라봤고 상우와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형이라는 말입니까?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일치합니다. 출생병원, 친모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당시 상황까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도연은 충격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의 첫째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준호는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윤리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혈연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적 보호자의 범위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상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가 의사라는 사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수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우 씨,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살리고 싶습니다. 상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혼자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형, 그것도 성공한 의사인 형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건가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준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의 수술이 더 급합니다. 위원장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간 합의가 없으니 수술은 잠정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우와 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술비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위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로 인해 생기는 모든 책임, 법적이든 의료적이든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리로 당신이 나섭니까? 법적 보호자는 저입니다. 이준호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단순한 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20살의 어린 어머니는 저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압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생명을 지켜낼 겁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에는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원들도 이준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상우와 미숙은 경악과 당황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인되고 직계 가족이 수술을 원한다면,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로서는 수술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수술 허가가 떨어진 후 이준호는 서둘러 정순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친어머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준호를 보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윤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정순 할머니는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준호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이 20살 때 낳아서 입양 보낸 아들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왜 이 의사를 보면 묘한 친숙함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낳은 그 아이가. 정순 할머니는 울부짖으며 이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구나. 하늘이 내 죄를 갚게 하는구나. 이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할머니와 이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삼촌이 맞는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분이 너의 큰아버지야. 도연은 충격과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얼마 후 상우와 미숙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분이 형님이신가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호의 손도 잡았습니다. 상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있었구나.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미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생사를 돈으로만 계산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밖에서 나눈 대화도 수술을 반대했던 이유도 모두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가 직접 집도하였고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밤 11시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준호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달 후 정순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시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준호와 상호, 미숙, 그리고 도연까지 모든 가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의 재산만 바라보는지 알게 되었어요. 미숙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과 땅은 모두 도연이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준호에게는 어민이로서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갚고 싶어요. 상호는 놀랐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정순 할머니가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이 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나는 다 들었어요. 저 상가만 정리하면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어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대화가 할머니에게 들켰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주겠어요. 도연이와 이준호처럼 말이에요. 상호와 미숙은 가족과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준호가 흰 가운을 벗고 시장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도연도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이준호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말이야. 마지막 장면에서 정순 할머니는 잃어버린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사연은 거두절미하고 어머니, 아버지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웃고 걱정은 빨리 잊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다음에 더 좋고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